제3부 제3부는 좀 짧은데요. 글이 중간에 한번 끊어져 있습니다. 1, 2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 패스트의 포로들은 그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최선을 다해 투쟁했다. 그들 중 랑베를 비롯한 몇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도 자유인인 것처럼 행동했고 아직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8월 중순이던 그 당시 패스트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뒤덮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개인의 운명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고 패스트라는 집단적인 사건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감정만 존재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별과 유배의 감정으로 거기에는 두려움과 반항심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서술자는 더위와 질병이 절정에 달했던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죽지 않고 살아있던 우리 시민들의 폭력성, 사망자의 매장 방식, 헤어져 있던 연인들이 겪는 고통 같은 것을 기술해 두는 것이 적절할 거라 생각한다. 그 해의 한가운데였던 바로 이 시기에 패스트에 휩싸인 그 도시로 며칠 동안 바람이 불었다. 그 도시가 세워진 고원에는 자연적인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까닭에 바람이 그친 기시에 그대로 거리로 들이닥쳐서 오랑 시민들은 특히 바람을 두려워했다. 도시를 시원하게 해줄 비가 몇 달 동안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뿌연 먼지가 도시를 뒤덮었고 청청이 내려앉은 먼지가 바람을 받아 비늘처럼 벗겨졌다. 바람 때문에 먼지와 종이가 파도처럼 휩쓸리면서 전보다 줄어든 산책자들의 다리에 부딪혔다. 그들이 몸을 숙인 채 손수건이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서둘러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저녁이면 사람들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날 하루를 가능한 한 길게 끌어보려고 산책로로 모여들기는커녕 작은 무리를 지어 집이나 카페로 서둘러 돌아갔다. 그래서 며칠 동안 황혼 무렵이면 관로가 있네요. 그 계절에는 황혼이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다. 그랬는데 황혼 무렵이면 거리에는 인적이 끊기고 바람만 연이어 신음소리를 냈다. 물결이 높이 일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는 해초 냄새와 소금 냄새가 올라왔다. 바람 소리만 비명처럼 울리는 가운데 뿌옇게 먼지를 뒤집어선 채 바다 냄새에 절어있는 그 인적 없는 도시는 불행에 빠진 섬처럼 신음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도심보다 인구 밀도가 높고 형편도 어려운 변두리 지역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런데 갑자기 패스트가 바싹 다가와 상업지역에 자리를 잡은 듯 했다. 주민들은 전염병의 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고 바람 탓을 했다. 호텔 지배인은 바람이 카드를 뒤섞어 버린다고 말했다. 사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중심가 사람들은 패스트의 음울하고도 편견없는 호출에 반항하며 밤중에 창문 아래를 달려가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매우 가까운 곳에서, 그것도 점점 더 자주 들으며 그들의 차례가 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시내에서도 피해가 극심한 구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직무상 불가피한 사람 외에는 구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그때까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로서는 그것이 자기들을 골탕 먹이려고 내린 가혹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과 비교해 다른 지역 주민들을 모든 면에서 자유민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겼다. 반면에 다른 지역 주민들은 힘든 순간에도 자기들보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다. 당시에 희망을 하나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나보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특히 시의 서쪽 출입문 근처 별장 지역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했다. 조사 결과 예방 차원에서 격리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 가족에게 닥친 불행과 죽음을 보고 이성을 잃은 나머지 패스트를 태워 죽인다는 환상에 빠져 자기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방화를 저지하기는 매우 힘들었다. 방화 시도가 빈번했던 데다 거센 바람 탓에 지역 전체가 끊임없이 위험에 빠졌다. 당국에서 실시하는 주택 소독으로도 전염의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 순진한 방화자들을 극형에 처한다는 법령을 공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들이 방화 기도를 포기하게 된 것은 감옥에 간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확신하던 바이지만 시의 감옥에서 확인된 극히 높은 사망률로 미루어 볼 때 징역형은
사형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그런 믿음에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이유는 명백하지만 페스트는 군인이나 수도성, 죄수처럼 단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공격하는 것 같았다. 격리된 죄수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감옥도 하나의 공동체였다. 그 사실은 우리 시의 감옥에서 죄수 못지않게 간수들도 그 병에 많이 희생당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페스트라는 상위의 관점에서 보면 교도소장에서 말단 죄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은 처지였으니 어쩌면 감옥에서 처음으로 절대적인 정의가 구현된 셈이다. 당국은 공무수행정에 순직한 간수들에게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평등한 세계의 위계 질서를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간수들은 동원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사후에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죄수들은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지만 군 관계자들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반 대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연한 지적이었다. 당국에서는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망한 간수들에게 방역 표창장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벌써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므로 훈장을 회수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도 군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관점을 주장하고 있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그와 같은 방역 표창장은 누구나 하나씩 받기 마련이어서 무공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기 진작의 효과가 없다는 것도 단점이었다. 모든 사람이 불만이었다. 게다가 교도소 당국은 종교계처럼 대처할 수 없었고 또 종교계만큼은 아니지만 군 당국이 대처한 것처럼 할 수도 없었다. 도시에는 수도원이 단 2개 있었는데 수도사들은 신앙심이 독실한 가정에 임시로 분산되어 머물렀다. 마찬가지로 군 당국에서도 사정이 허락될 때마다 부대들을 병령에서 분리해 소규모로 학교나 공공건물에 주둔시켰다. 이렇듯 질병은 얼핏 보면 포위된 자로서 느끼는 연대의식을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전통적 군집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저마다 고독에 잠기게 했다. 이로 인해 혼란이 초래되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데다 이런 상황까지 겹치다 보니 사람들의 정신에도 불이 옮겨 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번에는 밤사이에 무장한 소규모 집단이 몇 번씩이나 시의 출입문에 공격을 해왔다. 총격전이 벌어져 부상자가 생겼고 탈출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비 초소가 강화되자 탈출 시도는 곧 중지되었다. 그러나 탈출 시도만으로도 도시에 혁명 비슷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폭력 사태가 몇 번 야기되었다. 화재 때문에 또는 보건상의 이유로 폐쇄된 집들이 약탈을 당했다. 사실 그런 행위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웠다. 대개의 경우 돌발 사태가 벌어지자 여태껏 점잖았던 사람들이 비난받을 행위를 하게 되고 그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바로 모방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슬픔 때문에 집주인이 넋을 놓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불타고 있는 집으로 미친 듯이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집주인이 가만히 있자 구경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을 따라 뛰어들었다. 어두운 거리에서 사그라지는 불길 때문에 그리고 어깨에 짊어진 물건이나 가구 때문에 변형된 그림자들이 사방팔방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화재의 불빛에 비쳐 보였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당국은 어쩔 수 없이 패스트령을 계엄령과 유사한 것으로 여기고 이에 준하여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절도범 2명이 총살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총격을 받았는지는 의문이다. 사망자가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사형 집행 2건은 눈에 띄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물방울 하나가 바다에 떨어진 것에 불과했다. 사실 그와 비슷한 광경이 상당히 자주 반복되었지만 당국은 개입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준 유일한 조치는 등화 관제인 것 같다. 밤 11시부터 도시가 완전히 어둠에 잠긴 채 돌처럼 변해버린 것이다. 하늘에 달이 떠있는 가운데 도시에는 허연 벽들과 쭉 뻗은 거리들이 열을 지어 늘어서 있고 거리에는 나무의 검은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산책하는 사람의 발걸음 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침묵에 빠진 그 대도시는 꼼짝하지 않는 묵직한 입방체들의 집합에 불과했고 그 입방체들 사이에서 잊힌 자성가나 청동 속에서 영원히 질식해버린 옛 위인들의 흉상만이 돌이나 쇠로 된 그 가짜 얼굴을 가지고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파괴되어버린 어떤 이미지를 환기시키려고 말없이 애쓰고 있었다. 답답한 하늘 아래 생명이 죽어버린 교차로에는 보잘것없는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 야만적이고 무감각한 우상들은 우리가 들어서 있는 부동의 지배 또는 적어도 그 지배의 궁극적인 질서, 즉 패스트와 돌과 어둠이 마침내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린 지하 묘지의 질서를 썩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밤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었고 매장에 관한 전설이 그렇듯이 매장에 관한 진실도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매장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어서 서술자로서 죄송할 따름이다. 이 점에 대해 서술자를 비난하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서술자를 유일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점은 그 기간 내내 매장이 끊이지 않았고 모든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서술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매장 문제를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어쨌든 서술자가 그런 의식에 취미가 있어서 매장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술자는 오히려 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예를 들면 해수욕 같은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해수욕은 금지되어 있었고 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굴복당하지는 않을까 하루 종일 두려워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물론 보지 않으려고 애써 눈을 가리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명백한 사실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모든 것에 승리를 거두고 만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매장해야 하는 날 무슨 수로 매장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초기의 장례식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신속성이었다. 모든 형식은 간소화되었고 장례의식은 대체로 폐지되었다. 환자들은 가족과 떨어진 곳에서 죽었고 밤을 새우는 의례도 금지되었으므로 저녁에 죽은 사람은 혼자 밤을 보냈고 낮에 죽은 사람은 즉시 매장되었다. 당연히 가족들에게 통지를 했지만 가족이 고인과 함께 산 경우 예방 차원에서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례식에 올 수 없었다. 가족이 고인과 함께 살지 않은 경우에는 염이 끝나고 입관되어 묘지로 떠나는 지정된 시각에 참석할 수 있었다. 리웨가 맡고 있던 임시병원에서 그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원래 학교였던 그 건물 본관 뒤에는 출구가 하나 있었다. 복도에 면한 커다란 창고에 관들이 놓여 있었다. 관 하나가 이미 뚜껑이 닫힌 채 복도에 놓여 있는 것이 가족들의 눈에 보인다. 곧이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일, 즉 서류에 가족 대표의 서명을 받는다. 그 일이 끝나면 시신을 자동차에 싣는데 덮개가 있는 화물차일 때도 있고 개조한 대형 구급차일 때도 있었다. 가족들이 아직 운행이 허용되고 있는 택시를 타면 택시는 외곽 도로를 전 속력으로 달려 묘지에 도착한다. 묘지 입구에서 헌병이 장례 행례를 세우고 공식 통과 서류에 고무도장을 찍는다. 그 서류가 없으면 우리 시민들은 이른바 마지막 거처조차 얻을 수 없다. 헌병이 옆으로 비켜서면 차량들은 네모난 터 앞에 도착한다. 그 터에는 많은 구덩이들이 메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신부가 시신을 맞이한다. 성당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기도를 올리는 동안 관을 꺼내 밧줄에 감아서 구덩이 밑바닥에 내려놓으면 신부가 성수채를 흔드는데 그 사이에 벌써 첫 번째 흙이 관 뚜껑 위에서 튀어오른다.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급차는 조금 먼저 떠나고 사프로 흙을 떠서 던지는 소리가 점점 무뎌지는 가운데 가족들은 택시를 타러 몰려간다. 15분 후 그들은 집에 도착한다. 이처럼 모든 일은 최대한 신속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방식 때문에 적어도 초기에는 가족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훼손된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패스트가 유행하는 기간에는 그런 감정들을 고려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효율성이 우선시되었다. 게다가 초기에는 품위 있게 땅에 묻히고 싶다는 욕망이 생각 이상으로 널리 퍼져 있어서 시민들이 그런 처리 방식에 괴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량 보급 문제가 어려워지자 주민들의 관심은 다행히 좀 더 즉각적인 문제로 기울었다.
먹기 위해 줄을 서고 교섭을 하고 서로를 갖추는 일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앞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죽을지 생각해 볼 틈조차 없었다. 그 결과 고통스럽게 느껴져야 할 물질적 어려움이 나중에는 오히려 고맙게 여겨졌다. 만약 질병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널리 퍼지지만 않았다면 일은 그런 대로 잘 해결되었을지도 모른다. 당시에 관이 더욱 귀해지고 수위를 만들 천과 묘지도 부족해졌다.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역시 효율성 때문이지만 장례를 합동으로 치르고 필요한 경우 병원과 묘지를 오가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었다. 리웨이 병원을 예로 들면 당시 관이 5개 있었다. 관이 다 차면 구급차에 싣고 묘지에 가서 관을 비웠고 무셰빛 시신들은 들것에 실린 채 그런 용도로 개조한 흙관에서 매장될 차례를 기다렸다. 비운행 관은 소독약을 뿌려 다시 병원으로 가져왔다. 이런 작업이 필요한 만큼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그렇게 그 조직은 매우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했고 도지사는 만족해했다. 심지어 그는 리웨에게 패스트를 기록한 옛 문헌에 따르면 시체 운반 수레를 금둥이들이 끌고 갔는데 요컨대 그 조직이 그런 수레들보다 낫다고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리웨가 말했다. 매장 방식은 같지만 우리는 그래도 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발전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현행 절차에서 확인되는 유쾌하지 못한 면모 때문에 도청에서는 장례식에 친척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친척들은 묘지 정문까지만 올 수 있었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었다. 최후의 의식과 관련해 사정이 좀 달라졌던 것이다. 묘지 맨 끝 유향나무들로 가려져 있는 공터에 커다란 구덩이를 2개 파놓았다. 남자용 구덩이와 여자용 구덩이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행정당국은 관습을 존중하고 있었다. 마지막 수치심마저 포기하게 된 것은 사태가 악화된 훨씬 뒤의 일이었다. 부민은 무시하고 남녀 구분 없이 뒤섞고 포개어 묻기 시작한 것이다. 다행히 그런 극도의 혼란은 재앙의 최종 단계에서 나타났다. 우리와 관련되는 이 시기에는 구덩이가 구별되어 있었고 도청에서는 그 점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구덩이 밑바닥에 두껍게 깔아놓은 생석회가 끓어오르면서 김을 내뿜었다. 구덩이 가장자리에 작은 산처럼 쌓아놓은 생석회에서는 거품이 나와 대기 속에서 터지곤 했다. 구급차가 시신을 옮겨오면 들것으로 줄을 지어 옮기고 사람들은 오다나 걸치지 않은 채 약간 뒤틀려 있는 시신들을 구덩이 밑바닥에 거의 나란히 쏟아부은 뒤 그 위에 생석회를 덮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들어올 시신들을 위해 일정한 높이까지만 흙을 덮었다. 다음 날은 가족들을 호출해 장부에 서명하게 했는데 바로 이 점이 예컨대 사람과 개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차이점이었다. 인간의 죽음은 항상 관리가 가능했다. 이런 모든 작업에는 인력이 필요했고 그 인력은 언제나 모자라기 일보 직전이었다. 간호사들과 무덤 파는 인부들이 패스트로 많이 사망했던 것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정식으로 채용하다가 나중에는 임시 변통으로 구했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언젠가는 전염되고 말았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염병이 동기간 내내 그 일을 할 인력이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에 가장 놀라게 된다. 위험했던 시기는 패스트가 절정에 이르기 직전이었다. 당시 의사 리웨의 불안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다. 간부이건 소위 막노동꾼이건 인력이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패스트가 사실상 도시 전체를 장악한 순간부터 그런 과도함 자체가 매우 편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패스트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고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실업자들로 간부직을 충원할 수는 없었지만 막노동의 경우에는 일이 쉽게 해결되었다. 그 시기부터 사람들은 궁핍함이 실제로는 공포보다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늘 확인할 수 있었고 위험 정도에 따라 보수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더욱 두드러졌다. 보건과에서는 취업 희망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가 결혼이 생기면 명단 맨 위에 있는 사람에게 통지하곤 했는데 그 사이에 병고가 생긴 경우가 아니면 그들은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도지사는 유기수든 무기수든 이런 일에 죄수를 동원하는 것을 오랫동안 망설여 왔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 극단적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었다. 실업자들이 있는 한 견딜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럭저럭 8월 말까지는 우리 시민들은 예법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행정당국이 성심성의껏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질서 있게 최후의 거처로 갈 수 있었다.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어서 발생한 사건들을 약간은 미리 말할 필요가 있다. 8월부터 패스트가 유행하는 상태 그대로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희생자들의 누적 총수가 우리의 조그만 묘지에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초과해버렸다.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 땀 한쪽을 흘고 주변 공터 쪽으로 공간을 확장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우선 밤에 매장하기로 결정했는데 덕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 구급차에도 시체를 점점 더 많이 쌓을 수 있었다. 변두리 지역에서 규칙을 위반하고 등화 관제 시간 이후 밤늦게 산책하는 사람들이나 직업상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크지 않은 소리로 사이렌을 울리며 후미진 밤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길쭉한 흰색 구급차들을 만나곤 했다. 시선들은 서둘러 구덩이에 던져졌다. 사람들은 점점 더 깊게 판 구덩이에 시신들이 완전히 자리 잡기도 전에 삽으로 생석회를 떠서 시체의 얼굴 위에 ը깼고 흙으로 아무렇게나 덮어버렸다. 그런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곳에 더 넓은 틀을 물색해야만 했다. 도지사의 포고령에 따라 영구 임대묘지의 소유권을 수용하고 그곳에서 발굴된 유골을 전부 화장터로 보냈다. 곧 패스트로 인한 사망자들까지 화장터로 보내야 했다. 그러자니 도시 출입문 밖 동쪽에 있는 옛 화장터를 이용해야 했다. 경비 초소도 더 먼 곳으로 이동시켰는데 시청 직원 한 명이 전에 바닷가 절벽을 따라 운행하다가 이제는 운행하지 않는 전차를 다시 이용하자고 건의해서 당국의 일은 훨씬 수월해졌다. 이를 위해 유람차와 전기기관차의 좌석을 드러내 내부를 개조하고 선로를 화장터까지 우회시켜 화장터가 노선의 기점이 되었다. 늦 여름 내내 그리고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밤중이면 승객을 태우지 않은 이상한 전차들이 절벽을 따라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광경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마침내 시민들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절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순찰을 돌아도 사람들은 파도 위로 불쑥 튀어나온 바위 위로 슬그머니 기어 올라가 전차가 지나갈 때 유람차 안으로 꽃을 던지곤 했다. 그러면 꽃과 시체를 실은 전차가 한층 더 심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여름밤에 들려왔다. 어쨌든 처음 며칠 동안 아침이면 시 동쪽 구역 위로 짙고 구역질 나는 연기가 떠올랐다. 의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연기는 불쾌하긴 하지만 해롭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패스트가 그런 식으로 하늘에서 자기들에게 떨어진다고 확신하고 곧바로 거기를 떠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복잡한 배관 장치를 통해 연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나서야 그들은 진정되었다. 다만 바람이 몹시 부는 날에는 동쪽에서 어렴풋하게나마 냄새가 풍겨와 그들이 새로운 질서 속에 놓여 있으며 패스트의 불길이 매일 저녁 그들이 바치는 곡물을 탐욕스레 먹어치우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시키곤 했다. 이런 것들이 전염병 때문에 초래된 극단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전염병 그 후에 더욱 기승을 부리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었다. 각 기관의 기발한 대응책이나 도청의 조치도 속수무책이고 심지어 화장터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리웨가 알기로 그럴 경우 당국은 시체를 바다에 던지는 절망적인 해결책도 고려하고 있었다. 그는 시체에서 나온 끔찍한 거품이 파란 바닷물 위로 떠다니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다. 또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면 아무리 우수한 조직도 견딜 수 없을 것이고 도청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시체가 첩첩이 쌓여 거리에서 썩을 것이며 공공장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증오심과 어리석은 희망이 뒤섞인 심정으로 산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광경을 보게 되리라는 것 또한 그는 알고 있었다. 명확한 사실이든 우려했던 일이든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서는 유배의 감정과 이별의 감정이 지워지지 않았다. 이 점과 관련해 서술자로서는 예를 들어 옛날 이야기에서처럼 용기를 복돋워주는 영웅이라든가 눈부신 행위와 같은 정말로 눈길을 끌만한 것이 이 연대기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유감스러운지 모르겠다. 재앙만큼 보잘것없는 것은 없고 큰 불행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단조롭게 느껴진다. 그런 불행을 겪은 사람들은 패스트 치하에서 보낸 끔찍한 날들을 화려하고 잔혹한 그다란 불길처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발날에 놓인 모든 것을 짓밟아버리는 끝없는 답보 상태로 기억하는 것이다. 아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던 초기에 의사 리웨를 사로잡았던 이미지,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고양된 이미지는 패스트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패스트는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완전 무결하며 순조롭게 기능하는 하나의 행정이었다.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는 아무것도 지배하지 않기 위해, 특히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않기 위해 객관성을 고집했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관된 관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서술자는 예술적 효과를 만들어내 무언가를 변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기의 커다란 고통, 가장 보편적인 동시에 가장 심각했던 고통은 바로 이별의 감정이었으며, 솔직히 말해 그 단계에서 이별의 감정에 대해 다시 기록해 두는 것이 양심상 필요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당시 고통이란 것이 이미 비장감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언급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시민들, 적어도 이별로 인해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익숙해졌을까? 익숙해졌다고 말하면 그것은 결코 정확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그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헐벗음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패스트 발생 초기만 해도 그들은 잃어버린 사람을 뚜렷이 기억하고 그리워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과 웃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행복해했던 어떤 날, 이런 것들은 모두 분명하게 기억났지만 그들이 그 사람을 다시 그려보는 바로 그 순간에 또 이제는 그렇게도 먼 곳이 되어버린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하기는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그 시기에 그들은 기억력은 있었지만 상상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패스트가 둘째 단계로 접어들자 기억조차 희미해졌다. 얼굴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이지만 얼굴에 살이 없어져 마음속에서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과 관련해 초기 몇 주 동안은 환영만 상대한다고 괴로워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그 후에는 추억 속에 간직해온 희미한 색깔마저 잃어버림으로써 환영도 예전보다 살이 더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기나긴 이별을 겪자 그들은 전에 누렸던 친밀함을 더 이상 상상하지 못했고 언제라도 손을 얹을 수 있었던 한 존재가 어떻게 그들 곁에 있을 수 있었는지도 더 이상 상상하지 못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효과적이었던 패스트의 질서 속에 들어가 있었다. 우리 도시에서는 이제 그 누구도 고양된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단조로운 감정만 느꼈다. 이제 떠날 때도 됐는데 하고 시민들은 되뇌었다. 재앙 기간에 집단적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도 그것이 끝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거기서 초기의 열정이나 쓰라린 감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지만 빈약하기만 했던 이성에 따라 되뇌는 말에 불과했다. 초기 몇 주 동안 이어졌던 사나운 열정이 수그러들자 의기소침한 상태가 뒤따랐는데 그런 상태를 체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일지도 모르지만 일종의 일시적 동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었다. 우리 시민들은 순종했고 흔히 말하듯 적응했는데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물론 불행한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태도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것을 더 이상 애석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의사 리웨는 바로 그것이 불행이며 습관이 되어버린 절망은 절망 자체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전에 그들은 이별 상태에 있어도 실제로 불행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고통에는 광채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꺼져버린 것이다. 이제는 길모퉁이나 카페, 친구 집에서 사람들이 평온하면서도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눈빛이 얼마나 권태로운지 그들 때문에 시 전체가 마치 대합실 같았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패스트와 보조를 맞춰 꼼꼼하긴 하지만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태도로 일을 해나갔다. 모두 겸손해졌다. 처음으로 헤어진 사람들은 헤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쓰는 말투를 쓰기도 하고 자기들의 이별을 전염병의 통계 수치와 연결해 검토해 보기도 했다. 그때까지는 자신의 고통을 집단적 불행과 완강히 분리해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두 문제를 함께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기억도 희망도 없이 현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로 변했다. 패스트가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나눌 힘을, 심지어 우정을 나눌 힘조차 앗아갔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사랑에는 어느 정도 미래가 요구되는데 우리에게는 순간들만 남은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헤어진 사람들이 모두 그런 상태에 다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덧붙여 말하건대 모두가 동시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고 또 일단 새로운 무감각 상태에 빠져들었다가도 각성 상태가 갑자기 성광처럼 돌아와 더 새롭고 더 고통스러운 감수성을 되찾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 각성 상태에서 그들은 잠시 현실을 잊고 패스트가 사라지기라도 한 것처럼 미래의 계획을 세워보는 순간들이 필요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은총이라도 받은 듯 질투할 대상이 없는데도 질투심이 물어뜯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주중의 어떤 날이나 일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깨어나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곤 했다. 지금은 곁에 없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절에 그 시간들을 어떤 의식 같은 것에 온전히 바쳤기 때문이다. 또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그들은 우수에 사로잡혀 옛 기억이 되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그 느낌이 항상 충족되는 것은 아니었다. 저녁 시간은 신자들에게는 양심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지만 점검할 것이라고는 공허밖에 없는 죄수나 유배된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되면 그들은 잠시 유보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무기력 상태로 다시 돌아가 패스트 속에 틀어박혔다. 이미 짐작했겠지만 이런 일은 그들이 갖고 있던 가장 개인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패스트 초기에는 남들이 볼 때 아무 가치도 없는 하찮은 것이지만 자기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들이 그리도 많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럼으로써 예전에 개인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남들이 관심 갖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했으며 사랑마저도 그들에게는 가장 추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얼마나 패스트에 사로잡혀 있었던지 이제는 꿈속에서나 겨우 희망을 품을 정도였고 그놈의 림프절 멍울 이제 좀 끝났으면 하고 생각하고는 자기가 놀랄 정도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 기간 전체가 하나의 기나긴 잠에 불과했다. 도시는 눈뜬 채 잠을 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끝에서 보면 다 아문 것처럼 보이던 상처가 한밤중에 갑자기 다시 터져버리는 드문 순간에만 그들은 자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 뻘떡 일어나 염증이 생긴 입술을 무심결에 다시 건드려 순식간에 고통을 다시 생생하게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잃어버린 사랑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랬다가 아침이 되면 그들은 다시 재앙 속으로, 다시 말해 타성에 빠진 삶 속으로 돌아가곤 했다. 이별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 그 답은 간단하다. 아무 모습도 아니었으니까. 아니면 그들이 모든 사람들과 같은 모습, 극히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들은 이 도시의 평온한 면모와 소란스럽고 유치한 면모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겉모습은 냉정해졌지만 비판적 감각은 상실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 중 가장 현명한 사람들까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신문을 읽거나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패스트가 빨리 끝날 거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는 척하거나 어떤 신문 기자가 지겨워서 하품을 하며 되는 대로 쓴 논설을 읽고 허황된 희망을 품거나 근거 없는 공포를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지 않으면 맥주를 마시거나 병자를 돌보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기진맥진할 정도로 일을 하거나 카드를 정리하거나 아무 레코드판이나 집어들고 축음기를 돌리곤 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패스트 때문에 가치 판단력을 상실했던 것이다. 옷이나 식료품을 사면서 질을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도 그런 사실이 엿보였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구분 없이 한 덩어리로 받아들였다. 마지막으로 이별한 사람들에겐 특권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초기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지켜주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특권이 없었다. 그들은 사랑의 에고이즘과 더불어 거기서 끌어냈던 이점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적어도 이제 상황은 명백했다. 모든 사람이 다 재앙과 관련되어 있었다. 우리 모두가 시의 출입문에서 울리는 총소리와 우리의 삶이나 죽음의 박자를 맞춰 찍어대는 고무도장 소리 한가운데에서 화재와 기록카드, 공포와 수속 절차 한가운데서 화장터의 무시무시한 연기와 구급차의 한가로운 사이렌 소리 속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기다리며 사망자 명부에 기록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놀랄만한 재해와 평화의 시간을 똑같이 기다리면서 똑같은 유배의 빵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을 테지만 사랑은 사용할 수 없었고 지니고 다니기에 무거웠으며 마음속에서는 무기력했고 범죄나 유죄 판결처럼 무익한 것에 불과했다. 사랑은 이미 기약 없는 인내, 고집스러운 기다림에 불과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몇몇 시민들의 태도는 시내 어디에나 있는 식료품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선 행렬을 연상시켰다. 그것은 끝도 없고 환상도 없는 똑같은 체념이었고 똑같은 인내심이었다. 다만 이별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식료품 구입자의 감정보다 1000배 이상 확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이별의 고통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굶주림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도시에서 이별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정신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남녀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동안 나무 한 그루 없는 도시 위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먼지 자욱한 황금빛 석양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 도시의 일반적인 언어였던 차량 소리와 기계 소리가 사라진 가운데 아직 해가 비치는 테라스 쪽으로 올라오는 소리는 이상하게도 발소리와 둔탁한 목소리가 빚어내는 거대한 웅성거림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무겁게 덮인 하늘에서 들리는 재앙의 휘파람 소리에 리듬을 맞춰 수많은 구두창들이 고통스럽게 미끄러지는 소리, 저 끝없고 숨막히는 제자리 걸음 소리가 온 시가지를 차츰 가득 채우며 당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대신했던 맹목적인 고집에 저녁마다 가장 충실하고 가장 음울한 목소리를 부여했던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3부가 끝났습니다.